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그 전 수업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의 한 법우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열반은 락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열반이 락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최소한 12연기에서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락고 불고불락 이런 수 느낌이 무명이 스며 있는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전개되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그래서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 느낌 자체가 불고불락이라고 해도 락이라고 해도 그게 번뇌 위에 있는 중생의 삶에 속한 거이다 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개념에 접근되지 않으면 열반이 락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59번경 같은 데서도 그래 말하는 거잖아요. 비상비비상처가 무소유처의 즐거움보다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비상비비상처의 즐거움보다 상수멸을 성취해 머무는 것이 더 훌륭하고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다 이래 말하면, 이제 외도 유행생들은 바로 이런 개념, 무명 위에서 설명되는 중생이라는 존재의 영역에 속한 이런 즐거움이란 개념이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해탈된 삶이라는 개념이 안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비비상추의 그 즐거움보다 상수멸의 상태가 더 뛰어난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외도 유행승들이 질문할 거다. 아니 상수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상하고 수하고가 소멸했다 이 얘기잖아. 느낌이 소멸했는데 소멸한 그 느낌의 자리를 어떻게 비상비비상초의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느낌이 소멸했으니 없는데, 이제 이런 그랬을 때 이제 아난다 존자의 대답은 아난다 존자의 말씀은 이제 그거죠. 이렇게 번뇌 위에 있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에 속한 행복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도 있는 거라고요.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만큼 교학과 수행이라고 하는 이 공부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에 대한 행복이 높아진다고. 그러다가 이게 완성되면 어때요? 여기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조건성의 영역을 벗어난 그야말로 괴로움지로 행복 백으로 실현되는 그 해탈된 즐거움, 이게 있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행복은 행복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경을 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직접 공부하지 않으면 외도 유행성뿐만 아니라 불교 안에서도 이런 중요한 관점에 공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분이 우리 지난주 수업 동영상에서 또 뭐 이렇게 많이 댓글을 달았어요. 더 그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그 많은 말씀을 이제 이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이런 해탈된 삶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 불교 공부의 완성된 삶의 경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자라고 하면 이런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자라수 직접 설한 가르침에 대한 공감, 이 부분이 필요한데 보면 이제 중도 쌍차 이런 이제 말로 중도 쌍차 이러면은 중도 쌍차라는 표현을 이제 이분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천태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니까야로 직접 보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보이는 것이 외도 유행승이 접근할 수 없는 거 같은 맥락으로 후대의 교제에 기준한 시각으로 잘 접근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또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랑 같이 대화가 진행되려면 우리와 같은 공감으로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공감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하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그 어려운 주제를 사실 근데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크게 어려울 거 없지 열반이라는 행복이 있지 상수멸이라고 해도 거기서 소멸한 수라는 게 세상에 속한 느낌이니까, 여기에서의 조건성에 속한 느낌이 소멸한 거니까 여기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의 행복이 있어. 사실 어려울 게 있어. 그죠? 이거는 공감만 하면 어려울 게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공감 이전에 이제 어떤 다른 관점에서 이 공부를 좀 이렇게 접근해 보면 공감 밖에서 볼 때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부님이 우리 동영상을 이제 계속 보고 계시니까 언제든 당신이 공부를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구나 라고 공감을 하게 되면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빠르게 공부의 성과를 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또 다른 동영상 하나에 댓글을 남겼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 동영상이 언제 거냐 하면 12년 전에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그러니까 사실 저로서도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또 니까야에 대해서 접근해가고 이제 이러던 시점되죠. 그때 제가 이제 대구에서 2년간 법회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 1년 하고 부산 법회를 개설해서 서울에서 하루, 대구에서 하루, 부산에서 하루 일주일에 3번씩 강의를 하던 그 시절인데 그때 이제 그 주제가 이제 그 대구 법부님들이 질문을 하신 거야. 열반을 상락아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상하가정이라는 거, 요거는 우리 뭐 지금은 분명히 알죠. 뭐 전도된 상심견해라고 해서 이건 어쨌든 전도된 거야. 사실과 다르게 거꾸로 매달린 전도된 것이거든. 그러면 이것이 전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상고 무와 부정 그래야 되겠죠? 요게 전도되지 않은 거야.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전도되지 않은 건가요? 요거는 행들에 대한 거라고. 그죠? 행들에 대해서 무상고무와 부정 이래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전도된 상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잘못된 관점을 전도되지 않은 바로 선 관점으로 바로 잡는 것이 우리 공부의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게 완성은 아니잖아. 불만족의 상태인 중생의 삶의 상태를 구성하는 것들이 무상하다, 보다, 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 방금도 나온 얘기지만 완성점이 있잖아. 완성은 뭐예요? 열반이잖아. 이 완성으로의 열반은 어떻게 돼요? 락이고 무하다. 그죠? 열반은 락이고 무하는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열반은 락이고 무하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부 1번 행들에 대해 전도되지 않은 알무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반에 대한 바른 알무로 공부를 쌓아가는 게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요 상태, 무상고무와 부정 여기가 여실직견이잖아요. 여실직견 첫 단계의 깨달음이고, 열반 이래 되면 해탈직견 깨달음의 완성이잖아. 이제 뭐 요런 상태인데, 문제는 내가 혼날 짓을 했더라고. 이게 이제 12년 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털 빨리 리더 이래서 빨리 원어로 부처님을 만나는 공부를 우리 공부의 정체성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12년 전이면 막 그 니까야를 만나기 시작한 무렵 채 못 만났을까 막 그때일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제가 왜 열반이 상나가정입니까? 라고 대구법부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거는 사실 뭐 대승열반경이라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하기 곤란한 후대에 만들어진 교재에서 뭐 열반사덕 이래가지고 상나가정을 말하는데 그건 부처님 말씀하고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열반은 무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표현을 한 거야. 열반이라는 것은 이 무상하다라는 게 사실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불만족,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잘 단속하지 못하는, 조건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제어되지 않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불만족한 결과를 만드는 게 고잖아. 이게 락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12년 전이야. 12년 전에 이거를 무상이 상으로 전환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좀 어색해서 이 상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말하자면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요 표현을 썼더라고.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조건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 상태를 무상이 극복된 상 요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도 기억을 해요. 내가 그 옛날에 그 이 삼법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만큼 열반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락이라는 거와 무아라는 거는 뭐 경에서 직접 말을 해주니까 고가 락으로 전환된 상태 이거는 이제 분명히 알겠는데 그렇다면 고가 락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때 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라는 개념으로 조건들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요런 개념으로 요렇게 이제 내가 표현을 한 거예요. 아소카 부부님, 지금은 요 자리를 고는 락이 되고 무상은 상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요 자리는 뭐라고 써야 돼? 지금은 무상이 가라앉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무상이 가라앉았다.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무상에서 생겨나는 고가,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해서 고가 생기지 않는 락.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 요거 무상의 가라앉음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야? 무상계가 있잖아. 아니자 왔다 상카라 라고 해서 유위에서 형성된 것인 행들은 무상하다.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우파찌트와 니로짠티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때상 우파사모 수코 그들의 가라앉음. 때상 우파사모 그들의 가라앉음. 무상한 행들에서 그 행들이 가라앉음. 무상이 가라앉은 그것이 수코, 락이다. 라고 해서 이 락이라는 것을 무상이 가라앉아서 라고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발견한 경에서는 무상의 가라앉음도 말하고 고의 가라앉음도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즘은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12년 전처럼 말하지는 않아요.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고가 가라앉은 락이고 그 존재성으로는 무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근데 12년 전에 한 말이라도 어쨌든 내가 한 말이니까 책임은 져야지 뭐. 이분이 이렇게 12년 전 동영상을 어떻게 찾으셨나 몰라. 여기다가 제법 무아, 일체법, 유비법 더하기 무의법 무아인데 어느 것이 영원한 상태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산이라고 표현한 걸 말하겠지. 어느 것이 영원한 상태로 있어 하면서 마른 스님이면서 부처님과 다른 말씀을 하시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적은 거야. 할 말이 없지 뭐 12년 전이라도 내가 한 말이니까 그 12년 전에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공부에 의해서 잘못 이끌린 분들에게 참여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내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제가 그래서 또 답을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처님과 다른 말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고 고가 가라앉은 락이고 무아입니다.
공부의 과정에서 오래전 이야기지만 부처님과 다른 말을 한 것은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이 동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에게 잘못 안내를 한 점 참회합니다. 무상의 가라앉음이라는 표현을 미처 배우지 못해서 잘못 알고 잘못 말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 표현을 배워서 바르게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바로잡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답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오래됐다 해도 지금 동영상으로 남아가지고 그 헬피스님이 말하는데 열반이 상랑무아래?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죄송하지 뭐. 그래서 요 답변을 그 동영상 그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다가 올려놨어. 지금이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요렇게 하고 이제 요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 2개를 링크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네, 어쨌든 하여간, 지금,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또 연결되어 나오냐 하면, 지금 우리 교재가 어느 부분을 가고 있냐 하면,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한 공부를 하는 중이잖아요. 열반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그래서, 이런 지적에 의해서, 열반이, 무상과 고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무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다시 짚어봤고 상나가정이 열반의 4가지 덕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승 열반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부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주에 공부한 내용에서 한 가지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지난 주에는 이 부부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 이제 그 자체로 중요한 주제로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서는 이제 식의 머문이란 개념으로 식이 머문다 하는 게 말하자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그게 연기된 식이어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서 식이 머문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기된 식이 그냥 말뿐인 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연기된 식이 무엇냐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보면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3개의 순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제가 그림 하나 드렸어요. 요 그림이 바로 삶의 메커니즘 순환 구조 해서 요 있는 거에 압축이죠. 인식과 행위라는 삶의 2 과정에서 행위를 욕탐이 인식에 전달하는 그 과정이 공동주관으로의 과정이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인식이 행위로 전달될 때는 딱가에서 가래의 형성 과정에서 가공되는데 요때에는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요때 행위에 의해서 상이 잠재해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요거 잠재순환고리. 그런가 하면 행위에서 식이 머물러 가지고 연기된 식으로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가 형성되어서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지금 삶의 출발 자리에 자리하는, 그렇게 돌아오는 게 큰 순환고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지난주에 하여간 그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를 이렇게 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지난주 수업 복습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자리는 책의 58쪽이 됩니다. 네, 58쪽 5. 시계 머문 윈야낭 빠띠티땅을 설하는 경전들 해서 유위의 행위, 행에 의한 시계 머문 해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요규, 욕계 존재, 세규, 색계 존재, 무세규, 무색계 존재 이렇게 그 세 가지 존재가 형성되는 것. 자, 별표했습니다. 식의 윤회가 아닌 업의 윤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업의 주체. 근데 업의 주체라고 하는데 그 주체가 아뜸안으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무아인 내가 행위하는 게 나의 업이죠. 그래서 업의 주체라 하지만 무아인 식이 세상에 머물고 식으로서 윤회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식의 머뭅에 주목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랬어요. 히디가 부부님, 보통 우리가 뭐 식에 대한 이야기 뭐 이래 하면 업식이란 말을 많이 하죠. 나는 사실 내가 출가 전에 그래도 공부를 아주 안 한 사람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잘 못 들어봤었는데 이제 출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 가운데는 이 업식이란 표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업식이라는 말이 뭘까요? 말 그대로 보면 업에 의해서 생기는 식? 아니면 업을 담고 있는 식? 뭐 그런 의미겠지? 경석 부부님, 그렇지 않을까? 업식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그 업식이라는 게 일단은 식인데 업으로 수식되는 식이잖아. 식이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업에서 생겼다 또는 업을 담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식이 윈냐나잖아. 업이 깜마거든. 그러면 이제 업식이란 말을 빨리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깜마윈냐나가 돼야 돼. 근데 문제는 깜마윈냐나라는 이 말이 니까야에 안 나와. 저도 이 업식, 식이 업을 담는다. 업에 의해서 식이 생긴다 하는 요 표현이 사실은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처님은 삶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깜마위냐나 업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 경에 없는 말이야.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렇게 업에서 생겨나는 식이랄까? 아니면 업을 담고 있는 식이랄까? 요런 식의 개념을 경에서 뭐라고 나타내고 있는지, 부처님은 이 개념을 어떤 말로써 나타내고 있는지 이 말이 필요하기는 하잖아. 그죠? 그럴 때 부처님은 뭐라고 말할까? 식이 묻는다. 그죠? 그리고 늘어난다. 그래서 행위를 하면 업을 지으면 이 업이 사실은 뭐 업이 식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애매함이 있고 그보다는 그 업을 담고 있는 식 이런 개념을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업을 짓는데 그 업이 탐진치가 함께한
무명과 가래가 함께한 유위적 업이면 그 업의 상태를 담고 식이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식이 늘어난다. 이전의 업의 과정에서 식에 무더기가 있는데 머문 식이 가서 더해지면 커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난 걸 뭐라고 불러? 연기된 식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업식이라는 말이 부처님은 그 개념을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연기된 식 요렇게 부처님은 표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도록 공부를 경에 있는 표현대로 부처님이 사용하는 언어로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업식이라는 표현보다는 깜마윈야랑 말고 빠띠자 사무빤남 윈야랑 이래가지고 연기된 식 업식이 윤회한다? 이런 말은 개념상으로는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부처님 가르침에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업을 담고 머문 식이 늘어나서 쌓여있는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이러면 뭐 그게 같은 개념이라 해도 기왕이면 부처님의 언어로 직접 표현을 해주면 어디 가서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불편함이 없죠. 자, 그런 개념을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식의 윤회가 아닌 업의 윤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업의 주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냥 행위라고 하는 개념이거든. 히티가 부부님이 무언가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 행위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니잖아. 히티가 부부님이 책임져야죠. 요런 관점.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업이라는 데에 그 삶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업의 당사자, 업 짓는 자인 마음 해서 식에 두고 그러한 식이 이런 업을 어떤 수준의 업을 어떤 질적인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당사자가 욕계에 색계에 무색계에 중생 세상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업식이라는 말하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연기된 식, 요 개념을 이렇게 좀 비교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식의 머금에 주목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량에 대한 탐, 소망, 애가 있으면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그런데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라는 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말하는 중생들의 삶이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이 머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죠. 지난주에 경숙법부님 그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식이 머물지 않을까요? 그 질문 마지막에 했었죠? 그래서 뭐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 수행하는 건데 아직은 우리가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좋은 곳에 식을 머물게 할까? 여기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어쨌든 식이 머문다라는 이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는 식이 머물지 않는 삶,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이런 의미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은 개념에서 해탈한 비구가 그러니까 해탈한 비구의 식을 찾아 나선 마라 이런 개념이 나와요. 마라라는 존재는 어쨌든 이 중생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으로 식의 상태에서 윤회를 하면
그 연기된 식이 어떤 몸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지 하는 거가 마라빠삐만 지배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는 찾아진다고. 그런데 아라한의 경우를 설명하는 경에서는 이 마라가 아니 그 비구의 식이 어디로 갔을까? 라고 찾는데 못 찾는 거야. 왜냐하면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야 자기의 지배력 안에 있어야 찾을 텐데 해탈한 비구 식이 머물지 않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라의 영역인 중생 세상 안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된 식이니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런 경우도 이제 나오고, 해탈한 비구의 식은 유위의 영역에서 헤아려지지 않는다 하는 이제 이런 몇 가지 개념의 경들을 오늘 쭉 좀 읽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식의 머뭅에 의한 존재의 태어남인데요.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77번 존재경 1번이에요. 요 경은 경 전체가 450페이지에 있어요. 450페이지로 가서 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450쪽 부분 2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 77 존재경 1번 식의 모음. 그래서 식의 몸통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자, 밑에 내려와서 이제 경 보면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존재라고 불립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얼마만큼의 존재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존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원어가 바오띠라고 했어요. 바와 그게 뭔가요? 바로 12연기의 10번째 있는 요 바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한 존재라는 거 했을 때는 12연기 중에 10번째 있는 이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생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요,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욕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요,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식은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아난다요, 색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색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요,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에게 식은 중간의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아난다요, 무색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무색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요,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에게 식은 높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아난다요, 이렇게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존재라는 게 요규, 세규, 무세규. 욕계의 존재? 우리가 지금 욕계의 존재죠? 이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 하늘로 올라가면 색계의 존재 이렇게 되겠죠? 무색계 올라가면 무색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가지 존재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경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비유가 하나 나오죠. 이 표현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누구에게?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에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메커니즘에서 한번 보죠. 업이 있어요.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업 행위가 있고, 그런데 이 행위가 농사 짓는 입장에서 보면 밭이라는 거야. 땅. 그런데 그 땅에 씨앗이 뿌려져야 농사가 되잖아요. 그 씨앗이 식이라는 거야. 사실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뭐 여기도 식이 있고 뭐 복잡한데, 일단은 요거야. 여기에 식이 업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가래가 양분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밭이 있어야지 뭐.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나쁜 밭, 영양기라고는 없고 오염만 많고 이런 데에 씨를 뿌리면 잘 안 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해? 그 양분을 보충해 주느라고 비료도 주고 이래야 하는 거잖아요. 딱 그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는 밭이 필요해. 그리고 씨앗이 필요해. 그리고 비료, 양분이 필요해. 요 세 가지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는다는 건 그냥 일만 하자는 거 아니죠. 일만 할 것 같으면 뭐 농사 질 이유가 없어. 여기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업이라는 밭에 식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가래라는 양분이 더해지면 이게 농사가 지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바로 결실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결실이 하나는 상이잠재해서 돌아가는 거고, 결정적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식이 머무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업을 짓는다. 업 짓는 자, 씨앗에 해당하는 업 짓는 자는 식이고, 거기에 가래라고 하는 양분이 이래 함께하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식이 머문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어떤 업을 지었습니까? 어떤 밭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식이라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래라는 양분을 더해주니까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이거죠. 근데 열매가 맺힐 때 사과 씨를 뿌리면, 혹시 사과 씨를 아니지, 콩 씨를 뿌리면 콩 심은 거야? 거기에서 팥이 맺히지 않죠? 콩을 심으면 콩이 맺히는 거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야.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게 왜 열매가 되냐 하면, 밭이 어떻든 간에 밭이 좋으면 열매가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열매는 어떤 씨앗,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거야. 배 씨를 뿌리면 그 밭에선 배가 열리잖아. 식이 씨앗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업이라는 밭에 직접적인 당사자로 뿌려진 것은 식이라는 씨앗이라고. 그 식이 열매로 맺히는 거기 때문에 식이 욕계새끼 무새끼라는 중생 세상에 머문다. 이렇게 식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근데 이 열매로 맺히는 식은,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씨앗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죠. 씨앗이 가서 열매를 맺지만 씨앗 위에
이건 뭐 열매가 있잖아. 사실은 열매 안에 씨앗은 조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런 양분에 의해서 또 밭에서 자라나 가지고 그 자라나는 걸로 이렇게 과실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식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렇게 씨앗으로 뿌려진 식이 그대로 가서 머무는 게 아니고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양분을 받으면서 밭에서 농사 지어지는 그 농사 지어진 만큼이 과일의 살로서 더해져 가지고 열매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머물렀다. 머문 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식이 뿌려져 가지고 이런 삶의 과정, 업을 짓는다는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커진 거야. 아, 씨앗으로 뿌려져 가지고 열매로 맺히는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죠? 그러면 농사로는 그렇지만 우리 사는 이야기 마음의 측면으로 보면 뭐야? 마음이 식이 씨앗으로 뿌려졌다가 그렇게 삶의 과정으로 이렇게 살이 생겨가지고 과일이 맺었다. 이거는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식이 머물렀다. 머문 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지금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하는 뿌려진, 사실 요 식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대상을 알았다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인식된 상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 인식해가지고 그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대상한테 어떤 행위를 되돌려줬는지 요런 지금 한순간의 삶의 과정을 몸통으로 식이 머물렀다. 그러니까 머문 식이라는 것의 몸통은 지금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다, 기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기 식의 몸음에서 식의 몸통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라고 쓴 거. 요게 그 의미죠. 타당하죠? 씨앗으로 뿌려진 식하고 열매로 맺힌 식하고 그 차이. 저는 어때? 지금까지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어떻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냐면 말과 의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6개의 업이 될 수도 있고 3개의 업일 수도 있고 무색개의 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타당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알미라는 거는 처음 어떤 대상에 대한 알미라는 거는 그 자체는 현재 근데 아무런 그거는 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 되지. 지금 열매가 맺어지는데 업은 밭이잖아. 근데 열매를 맺는 데는 2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하나는 씨앗이고 하나는 양분이잖아.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가 결정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비료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그대로 열매로 맺히는 이 상태에서 특등품 열매가 맺히느냐, 하등품 열매가 맺히느냐, 이거는 그 밭에 농사 짓는 과정에 그 자량들이 어떻게 가해졌느냐, 가래의 문제죠. 그러니까 머문식은 한면으로는 어떤 식이 씨앗으로 뿌려졌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알을 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진행된 지금 삶에 대한 기억, 이렇게 된다면 그런 삶의 과정이 어떤 가래가 양분으로 제공되었습니까? 탐진치가 얼마나 제어되었습니까? 제어되지 못했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지금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머무는 식이 6개에 머물 수도 있고
욕에, 욕계의 가래가 작용하, 양분으로 주어지면 식이 욕계에 머물고, 색에, 색계의 가래가 양분으로 주어지면 식이 색계에 머물고, 무색에, 무색계의 애가 양분으로 주어지면 식이 무색계에 머물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일단 열매 자체를 몸통을 말하면서 씨앗의 측면에서 식의 머금이 기억을 몸통으로 한다 이래 했고, 법우님은 양분인 가래가 어떤 비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어떤 품질로 열매가 맺히느냐, 그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함께 봐야 되죠. 네,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을 한 비유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참 부처님은 비유도 진짜 찰떡같이 잘해요, 잘하셔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양분이고 업이 밭이다, 경에선 직접 표현 안 해주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식이 머무는 이런 표현을 식이 머무는 것이 열매로서 맺힌다, 이렇게 아주 한 줄의 문장으로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해내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식이 머문다라는 게 나오고, 자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이제 451페이지 제일 아래쪽 안구타라니까요 세세 모음 78번 존재경 2번 의도와 기대의 모음, 식의 속성은 의도와 기대다 이래 했어요. 넘어가서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존재라고 불립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얼마만큼의 존재가 있습니까? 아난다여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욕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여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의도와 기대는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해서 동일한 내용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는 그럼 존재경 1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존재경 1번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무는 게 뭐냐 하면 식이었다고. 근데 2번에서는 식 대신에 씨앗인 식 대신에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도와 기대는 어디 있어? 사실은 이렇게 의업 요 자리를 우리가 꼭 요 부분을 그림으로 빼놓지 않는 게 딱가 안에서 생각이 떠오른다고 윗딱가. 그러면 진행되는 게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해서 뭔가 말의 행위로 연결되잖아요. 요 부분. 그리고 특히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해서 의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요런 행위의 전개 과정에서 요 의도와 기대, 업의 시작 자리에 있는 것.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행위하는가 하는 요 의도와 기대라는 것이 말하자면 사과 열매 가운데 씨앗은 안에 있어. 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사과 살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나? 사과 살.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니 바로 과육. 그래, 과육. 이 과육을 구성하는 것이 물론 이 전체 과정이지만 전체 과정을 대표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경에서는 의도가 곧 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의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행위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 의도. 근데 그 의도를 무엇을 기대하고 했을까? 해서 의도와 기대라는 업의 시작자리 요 두 개를 과육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과일은 안에 있는 씨앗은 그대로 식을, 그러고 과육은 의도와 기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식이 머물렀다 하면 이 두 가지의 입장에서 식이, 몸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머물렀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위했습니까? 이 의도와 기대에 따라서 과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통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속성은 의도와 기대라는 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식은 머문다. 요게 존재경 1번과 2번에서 함께 알려주는 내용이죠. 예. 식의 머뭅이라는 개념을 요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업식이라고 하는 무언가 그 경에 없지만 정말로 그 업의 과정, 업에 연결된 어떤 관점으로의 식, 요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만 기왕이면 부처님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데는 좋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에 계속 나오잖아. 업식이란 말은 경에 안 나온다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려면 경에 나오는 언어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옳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식이 머문다라는 요 개념만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뭐 그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전의 삶의 과정 동안 머물던 식이 쌓여 있는 거 거기에 더해지니까 늘어난다. 그렇게 늘어난 상태 이 식의 무더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삶의 과정을 누적해가면서 변화하는 거. 이게 연기잖아. 연기된 식이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하여간 존재경 1, 2번을 통해서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한 장 앞으로 와서 450쪽으로 와볼게요. 450쪽 중간에 이제 그 2번 밑에 보면 SN 12.64, 그러니까 12번 상류자 64번 탐 있음 경이에요. 이 경에서 보면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 경에서 해주거든. 그러면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요게 뭐예요? 식이 머물고 늘어났어. 연기된 식이 형성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지금 상태의 연기된 식이 있게 되면 그때 부처님은 식이라는 것이 혼자 있을 수 없잖아. 중생에게. 명색이 출현한다. 명색이 참여한다. 참여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려면 식도 있어야 되고 명색도 있어야 되잖아. 그 중에 식이라는 게 이렇게 머물고 늘어나 연기된 식온으로 있으면 여기에 명색이 와서 같이 만나줘야 나라는 존재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명색이 참여한다. 그래서 보니까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이 되면 명색이 참여하면 그게 식과 명색이 함께 하는 것으로의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활성 존재 붓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기에서는 그거를 유 이렇게 존재 자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인 시기 이런 개념을 담아서 시기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시기 되면 명색이 참여해서 유 또는 붓 활성 존재 요 부분이 되는 것. 요 부분을 이해하는 일이 어찌 보면 연기 중에 12연기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근본적으로는 딱가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딱가 안에서 무명과 행들이 어떻게 3번 식으로 연결될까? 뭐 이런 부분 정말 웬만해서는 참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런 과정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활성 존재가 되어서 순환해서 돌아오는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라는 게 연결될 수 없잖아. 그래서 보면 하여간 제가 그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가장 비중 있는 성과는 딱가 안에서 무명과 행들 요 개념을 뭐 우선 이제 첫째로 쳐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12연기가 그래도 뭐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골격에서는 갖춘 이런 정도로 12연기가 해석되는 데서는 식이 머물고 늘어났다 연기된 식이 되었다 명색이 참여했다 그래서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가 되었다 활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말하면 육 존재다 요 개념 그래서 몸이 유지되는 동안 순환하고 몸이 무너지면 생으로 연결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요 부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뭐 아마 그 12연기를 설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연기를 보통 어떻게 해? 요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식이 머문다. 식도 머물고 의도와 기대도 머문다. 존재경 1번, 2번. 거기에 탐 있음경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그래서 연기된 식, 활성 존재가 구성되는 요 경전 3개가 주는 답이 참 크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8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식의 머뭅에 의한 존재에 태어난 존재경 1번 그리고 59쪽 가서 존재경 2번까지 식의 머뭅을 의도와 기대의 머뭅으로 대체해서 이제 머문 식은 몸통은 기억이고 속성은 의도와 기대다. 이 부분 설명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2번 식이 머물고 늘어남과 명색의 참여해서 방금 본 탐 있음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이 머물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 보고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자, 여기서 탐, 소망, 애라는 게 뭐죠? 가래가 뭐냐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죠.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게 가래인데 그거를 탐과 소망과 가래라고 그대로 서술해주고 있죠.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이 참여할 때 행들이 성장한다. 행들이 성장할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을 때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을 때 비구들이여
슬픔과 함께하고 고뇌와 함께하고 절망과 함께하는 그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자, 요런 경우에 대한 이제 반대 경우를 말해요. 자량에 대한 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애가 없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다.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을 때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다. 명색이 참여하지 않을 때 행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행들이 성장하지 않을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을 때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을 때 비구들이여 슬픔이 없고 고뇌가 없고 절망이 없는 그가 있다. 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경우와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경숙 부부님 지난주 질문하신 거 식이 머물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했죠? 답이 있나요? 그죠? 답이 바로 여기서 직접 나와요. 자량에 대한 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애가 없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데 바로 요거야. 탐이 없고 소망이 없고 둘이 함께한 곳으로의 가래가 없으면 된대. 그런데 요렇게 알면 식이 머물지 않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식이 머물지 않습니다. 요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탐과 소망 그래서 가래가 없어 가지고 이게 없어서 식이 머물지 않을 것입니까? 사실은요 어떻게라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식이 머물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탐도 소망도 그래서 가래도 없어서 식이 머물지 않게 되나요? 수행을 통하는 수밖에 없죠. 8정도의 실천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8정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하나의 수행 체계에 의해서 가래가 소망이 탐이 여모 이탐 해서 소망과 탐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가래가 소멸하죠. 이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탐과 소망과 가래가 없으면 식이 머물지 않습니다. 라는 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서 탐과 소망을 없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경에 의해 가지고 탐과 소망을 소멸합시다. 그래서 가래를 소멸합시다. 그러면 식이 머물지 않게 됩니다. 요것을 하나의 이정표로 길로 정확히 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래를 소망을 탐을 없이 할 것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의 수행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실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여기 행들이 성장하고 행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할 때 이 행들은 어떤 행들을 말하는 걸까?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뭐 그런 걸 말하는 건지요? 이 행이라는 게 이제 워낙이 여기도 행이 있고 네. 여기도 행이 있고 그럼 남는 건 뭐야? 삼법인의 행이지 뭐.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순서대로 보면 어때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잖아. 그럼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사실은 존재가 생겨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존재라는 말은 여기는 없죠. 그러면서 행들이 성장할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난다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여주잖아. 위치상으로 보면 행들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라는 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명색이 참여했으니까 존재라는 상황도 늘어나는 거야. 그죠? 한순간 이전의 존재에서
한순간만큼의 삶의 과정을 더해가지고 식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응하는 명색이 참여했기 때문에 존재 상태도 그만큼 식이 늘어난 만큼 존재 상태도 늘어난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행은 뭐겠어요? 유가 되는 거지. 그러면 왜 행을 유라고 봐야 하나요? 이건 우리가 행에 대한 세 가지. 12연기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형성작용이 행이고, 오온에 가면 그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 12연기의 행에 의해서 생겨나서 있을 때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위하는 게 오온의 행이고, 그러면 그런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을 뭐라 해요? 그것도 행이야. 유위에서 형성된 것. 오온의 행은 유위에서 형성하는 작용이고, 그 유위에서 형성하는 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유위에서 형성된 것. 요것도 행이라고. 그죠? 그리고 분명히 행이니까 열반 아닌 거니까 중생에 포함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행이라는 거는 상세히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로서의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행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행에 포함되는 건데, 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싸잡아서 뭐라고 불러? 거기에 집착하면 오치온이라고 해서 나라는 존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행이 무엇냐, 행이 성장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사실 이런 이해 전체에서도 어려운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행이라는 것이 삼법인의 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색수상행식 오온이야. 그런데 그 행들이 늘어난다? 식이 머물고 늘어나니까, 식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명색이 참여하면 존재도 한순간 이전의 상태보다 커진 상태이지. 이렇게 행들을 말하고, 그 행이라는 게 결국은 오온이니까 나는 누구인가? 오치온이 나요 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하면 행이라는 게 그대로 오온, 오치온, 나라는 존재고, 그것이 한순간 이전의 삶의 존재성보다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커진, 요거를 표현하는 게 행들이 성장한다. 이거 사실 되게 어려워. 나도 이거를 설명하기도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질문 잘 하셨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명확해졌죠. 그래서 행들이 성장한다라는 게 존재고, 그러면 태어남으로 연결되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한 문단이 남아 있는데, 요 부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경우와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경우를 두 문단에서 말해줬죠. 세 번째,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창이 있는 뾰족 지붕 건물 또는 뾰족 지붕 강당이 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창으로 빛이 들어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서쪽 벽에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약 서쪽 벽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땅에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약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물에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약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 것인가?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비구들이여, 만약 자량에 대한 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애가 없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참 그 존재경에서도 찰떡같은 비유로 식이 머무는 걸 설명하는데, 참 부처님은 진짜 비유해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정등각이 아니면 이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이런 주제를 놓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 위에 뭐 섬이라 해도 좋고 하여간 땅이 있어. 그리고 이 땅 위에 집이 지어져 있는 거야.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이제 햇빛이 비치겠죠. 그러면 이제 햇볕이 동쪽에서 창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햇볕이 어디에 닿겠어요? 서쪽 벽에 닿겠지 뭐. 그러면 서쪽 벽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밝겠지 뭐. 그러면 빛의 입장에서는 어때? 빛의 입장에서는 서쪽 벽에 머문 거야, 그죠? 벽에 머문 거야. 근데 요거 이제 보자면 빛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가고 싶은데 서쪽에 벽이 딱 막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야. 사실은 벽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벽이 뭐냐 하면 한계가 되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죠. 벽이라는 한계, 제한.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찌해가지고 요 벽을 허물고 창문을 냈어. 그러면 이 빛이 여기서 벽이라는 한계가 없으니까 머물지 않고 더 가죠. 더 가서 땅에 닿겠죠. 그러면 땅에까지 왔어. 빛의 입장에서는 벽에서 막히지 않고 땅에까지 왔으니까 더 간 거야. 좋지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땅이 한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상태는 땅에 머문 거야. 그래서 땅이라는 한계, 제한 가운데 있어. 그런데 또 빛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땅이 없으면 좀 더 갈 수 있는데 이런 면이죠.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땅을 피했어. 그러면 땅에서도 머물지 않으니까 더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물에 머물겠지 뭐. 그리고 물이 그대로 한계가 되고 제약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한계 때문에 결국은 빛의 입장에서는 가다가 완전하게 가버리지 못하고 머물러 버린 거야. 제약된 거야. 빛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 좀 벽도 없고 땅도 없고 아예 물까지 없으면 참 좋겠다. 이럴 수가 있죠. 이게 뭐 사실 물을 없애버린다라는 것보다는 빛이 특별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보면 빛이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요. 경사져 있으니까 막히는 거거든. 빛이 이런 이제 벽도 없는 상태에서 기울기가 바뀌어가지고 수평한 상태로 나가면 어때요? 벽에도 걸리지 않고 땅에도 걸리지 않고 물에도 걸리지 않죠. 그러면 이건 뭐야?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한계가 없다. 이렇게 되죠. 머물지 않고 한계가 없으니까 이 빛은 그대로 빛 그대로의 성질을 가지고 나아가죠. 요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요 경우로 보면 벽에 머문다라는 거는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땅에 머문다라는 것은 색계에 머문다. 물에 머문다 하는 것은 무색계에 머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벽이라는 한계, 요계의 한계 지어졌다. 땅이라는 한계, 색계라는 한계, 물이라는 한계, 무색계라는 한계.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보면 빛이라는 게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빛이 어떤 속성,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빛이냐, 요런 거에 의해서 여기서 걸릴 거냐, 여기서 걸릴 거냐, 걸리는 거냐, 아니면 안 걸리느냐, 요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보니까 이 빛이 기울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어떤 한계에 걸리고, 한계에 걸리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는 요런 부분을 지금 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잖아요. 아소카 부부님, 네. 열반이 실현된 식은 어떻게 설명하죠?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그렇죠.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요 비유로 보면 식이 머문다, 식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업에 관계된 건데, 업이라는 그 속성이 어떤 기울기, 말하자면 어떤 탐과 소망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났을까? 어떤 자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자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울기가 정해지는 게 말하자면 속성인 거야. 그런데 열반이 실현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 기울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이라는 게 열반이 실현된, 해탈된 식은 그렇게 속성이 없어. 탐진치에 의해서 주어지는 식의 속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벽에도 땅에도 물에도 요계에도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그 한계가 지어지질 않아. 한계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어딘가에 딱 막혀버리지 않으니까 그 빛나는 성질을, 그러니까 그 빛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열반의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요게 딱 연결되죠. 기가 막힌 비유야. 우리가 이 기가 막힌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것도 또 기가 막힌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존재경 1, 2번하고 탐있음경 통해서 식이 머문다, 몸통은 무엇고 속성은 무엇다, 거기에 머물고 늘어나면 이라는 관점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삶,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삶, 요 부분까지 비유까지 통해 가지고 해탈된 식이 왜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고 정의 되느냐 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잘 보았습니다. 히드가 부부님, 오늘 공부 되게 어렵죠? 어렵고 제가 졸았구나. 그런 것 같지 않던데. 경숙 부부님 어때요? 사실 이제 경숙 부부님은 이제 우리 공부에 동참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공부의 진행에 좀 졸지 않고 듣는 거 보면 재밌나 봐. 그렇구나. 공부 잘하겠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공부 중에서 오늘 한 공부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공부예요. 그런데 사실은 난이도가 높다라는 게 그만큼 우리 삶의 심오함, 그 세밀함을 부처님이 풀어주고 있다는 거거든. 재미도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까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복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붓다 사선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